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60대 중반에 접어들게 된 딸 아이 하나 잘 키운 주부입니다. 세상살이라는 게 녹록치 않다고는 하지만 신도 무심하시지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일들이 저에게 줄줄이 생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이라는 게 참으로 험난하셨지요. 사람이 어떻게 늘 물 흘러가듯이 잔잔하게 요동 한번 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끝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보면 바다로 이어지듯이 저에게도 드넓은 세상이 펼쳐지더라고요. 이제 와서야 풀 수 있는 저의 지난 이야기들을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태어나자마자 우렁차게 울었던 것에 비해 조금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맥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들으며 자라왔어요. 왜 그런 소리를 들었냐고요? 늘 배가 고팠기 때문이죠.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배가 고프다고 하소연하는 그런 농부들이셨습니다. 커다란 논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넓은 밭을 가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근근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였죠. 배를 든든히 채울 수 있는 감자나 고구마 같은 구황작물을 키우는 것도 아니었어요. 여보, 이번에는 무슨 모종이야? 글쎄, 누가 나눠주길래 받았는데 저기 저 풀들 봐봐. 싱싱하잖아. 아버지가 어디서 받아오신다는 건 죄다 정체 모를 풀떼기였어요. 이름도 생소한 채소들, 시장에서도 처음 보는 종류가 많았죠. 우리는 그 풀들을 벌레 먹지 않게 키워서 시장에 내다 파는 일을 했습니다. 상추 있어요? 신선한 상추, 배추도 있어요. 다른 아이들이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할 시간에 저는 시장 길목에 작은 좌판을 깔고 앉아 큰 소리로 외쳐야 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워서 목소리가 잘 안 나왔지만 배가 고프니까 부끄러움도 사치였죠. 모종이 시들시들해져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날이면 집안 분위기는 말도 못할 정도로 무거웠어요. 아휴, 이래서야 어떻게 장에 나가냐. 이거 다 버리게 생겼네. 앞으로 우린 뭘 먹고 살아야 하냐. 아이, 쌀도 다 떨어졌는데. 쌀뚝은 텅 비어가고 있었고 오래되어 벌레가 낀 쌀을 물에 박박 씻으며 엄마는 말했어요. 괜찮아. 끓이면 다 죽어. 이 벌레들 다 죽어서 먹을 수 있어. 그 말에 울컥했지만 저는 끝까지 투정 한마디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밥그릇을 들고 앉아 꾹 참고 먹었어요. 그렇게 가난은 우리 삶을 꼭 움켜쥐고 있었죠.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고 하면 다들 반사적으로 그래서 성공하고 싶었겠구나 라고 말해요. 서울로 상경해서 돈을 벌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겠다는 큰 포부를 품었겠다고 짐작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정말 몇 안 됩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그렇게 희귀하게 들리는 거겠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난에 너무 익숙해졌고 어느 순간엔 벗어나고 싶다는 꿈도 접었어요. 그냥 오늘 하루만 배 안 고팠으면 좋겠다. 그게 제 소원이었죠. 뭔가 크게 바뀌길 바라기보단 그저 지금 이 고단한 하루가 조금만 덜 힘들었으면 오늘 끼니만은 걱정 없이 넘겼으면 했습니다. 네가 조금만 더 예뻤으면 좋았을 텐데. 먼 듯한 집안에 시집가서 우리 집안을 좀 일으킬 수 있었을 텐데 말이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저는 제 얼굴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엄마는 늘 그걸 아쉬워했죠. 엄마는 자신이 젊었을 때 예뻤다고 했어요. 내가 말이야, 20살 때는 동네에서도 제일 같다니까. 남자들이 줄을 섰어. 그때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뻤던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해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계신 걸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의문은 늘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어쩌면 엄마도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었을지 모르죠. 그렇게 예뻤던 지난 시절이 지금의 고단한 삶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졌을까요? 그 시절 저는 세상이란 게 불공평하다는 걸 너무 일찍 알아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넉넉한 밥상을 받고 자라는데 어떤 사람은 물에 불린 벌레쌀로 죽을 끓이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니까요. 그렇게 저는 조금만 더 예뻤다면 이라는 말을 마음에 품고
조금만 더 배가 덜 고팠다면 일하는 소망을 삼키며 살아남는 법을 먼저 배워야 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야무진 사람이 되어야만 했어요. 누가 시켜서 그런 건 아니지만 상황이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장 좌판에 앉아서 시들시들해진 풀떼기들을 앞에 두고 상추 있어요. 배추도 싱싱해요. 외치고 있으면 지나가던 어른들이 한마디씩 하고 가곤 했어요. 아이고, 저 집 딸내미 참 야무지네. 저런 애가 커서 잘 되는 거야. 그 말이 듣기 좋아서가 아니라 그래야지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듯 한 단이라도 더 사주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씩씩해야 했고 야무지게 굴어야만 했어요. 그렇게 해야만 제 앞에 놓인 별 볼 일 없는 채소들이 팔렸고 그래야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낼 수 있었으니까요. 엄마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처음엔 안쓰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턴가 저를 이용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딸은 시집은 제대로 가야 할 텐데 아내가 해준 게 뭐가 있어야 말이지. 이런 거 팔아서 얼마나 벌겠니? 쌀 좀 사고 나면 남은 것도 없는데. 엄마는 꼭 저를 옆에 앉혀놓고 그런 신세 한탄을 하셨어요. 지나가던 손님이 그 말을 들으면 더 많은 양을 사주는 경우도 있었죠. 그럴 때면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지금 엄마는 가난을 팔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 시든 풀떼기들을 팔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나를 팔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어요. 그땐 저도 너무 어렸고 상황을 바꿀 힘도 없었으니까요. 중학교를 끝마치지 못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죠. 저는 중학교 2학년을 겨우 마쳤고 3학년이 되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우리 집에 큰일이 터졌습니다. 아버지의 팔이 농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난 거예요. 아이고, 팔이 안 보여. 지금 자네 바깥 양반이 농기구에 팔이 꼈는데 팔이 어디 갔는지 안 보인다고. 이웃 아주머니의 외침에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고 저는 달려가 보지도 못한 채 그저 가슴이 뛰었어요. 저희 가족은 하던 일을 멈추고 전부 병원으로 달려갔고 거기서 본 건 너덜너덜해진 아버지의 팔이었죠. 지금 당장 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다출혈로 위험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엄마가 먼저 물으셨어요. 수술비는 얼마인가요? 그 말이 어쩌면 너무 현실적일 수 있지만 그 순간 저는 엄마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아버지의 상태보다 먼저 걱정한 건 돈이었고 그 말은 병원 응급실의 공기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결국 아버지는 수술을 마쳤지만 팔 하나를 잃으신 차에 돌아오셨어요. 그 이후 아버지는 매일 술을 마시기 시작하셨죠. 맨 처음에는 겁이 났어요. 혹시라도 술에 취해서 엄마나 나에게 손찌검이라도 하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점점 작아지셨어요. 말도 줄고 그냥 늘어진 몸으로 누워 계시기만 했죠. 술 냄새 가득한 숨결을 내쉬며 등을 돌리는 아버지를 볼 때면 마음이 아팠어요. 예전에는 고된 하루를 마치고 웃으면서 오늘 상추 잘 팔았냐 물어보시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말 한마디조차 없었으니까요. 엄마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밭일을 했어요. 누구보다 억척스럽게 땅을 일구면서 동네 사람들 앞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셨죠. 거의 다 안 됐지. 그래도 집안일에 쓸모가 없잖아. 팔 하나 없는 사람한테 뭘 기대해. 아휴,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식구 다 굶어 죽었을걸. 그 말은 마치 아버지를 팔아서 동정을 얻는 듯 들렸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저도 또다시 끼어 있었죠. 어릴 때는 제가 팔렸고 이젠 아버지까지 팔려나가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누군가를 동정하게 만들고 불쌍하게 보이게 만들어서라도 오늘 하루를 억척스럽게 살아가게 만들더라고요. 가난은 제게 사람으로서의 존엄보다 살아남기 위한 역할을 먼저 강요했어요. 저는 그냥 아이였을 뿐인데 어느새 세상에 맞춰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야무진 아이, 부모를 걱정하는 아이, 억울하지 않은 척하는 아이. 저는 제 상황이 정말 싫었어요. 너무 미웠고 너무 창피했죠.
남들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다니고 어떤 애들은 대학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중학교조차 중퇴한 처지였어요. 제가 아는 건 고작 상추 한 단에 얼마인지, 모종을 얼마에 들여왔으니 얼마쯤에 팔아야 이득이 남는지, 밭에 사는 벌레들한테 어떤 약이 잘 듣는지 그런 것들 뿐이었죠. 어느 날은 정말 모든 게 다 지긋지긋하게 느껴졌어요. 그냥 비눗물이라도 마시고 훌쩍 떠나버리면 이 고단한 삶에서 해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건 늦게 찾아온 사춘기의 열병이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땐 몰랐어요. 죽으면 엄마가 눈물이나 흘릴까 싶다가도 그럴 사람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입 하나 줄었다고 쌀 아끼게 됐다면서 상추 한 단이라도 더 팔려고 내 이름을 이용하진 않을까. 그 생각이 들자 오히려 살아야겠다는 오기가 생겼어요. 내가 살아야지. 안 그러면 이 사람들 진짜 나까지 팔아먹겠네 싶어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19이 되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엄마가 제게 말했죠. 서울에 고향 친구가 있는데 그 집에서 식모 좀 써보겠대. 네가 좀 다녀와라. 말이 다녀오라지 사실상 당장 올라가서 일하라는 거였어요. 고향 친구가 집에서 도우미를 구한다니까 엄마는 그 자리를 어떻게든 놓치지 않으려 했던 거죠. 그때 저는 동생이 둘 있었고 그 아이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붙잡고 있었어요. 엄마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동생들을 위해 제가 희생해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서울로 올라왔어요. 엄마의 고향 친구 집은 꽤 컸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건 다른 세계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마당이 넓었고 거실은 반짝였으며 가구는 촌스러운 우리 집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고급스러웠어요. 제가 맡은 일은 딱 정해져 있었어요. 밥은 제 시간에 차리고 집은 늘 반짝이게 해줘야 해. 우리 바깥 양반이 외출하실 땐 옷에 먼지 하나 없어야 하니까 잘 봐줘야 하고. 그 집 아주머니는 무뚝뚝하지만 일에 있어서만큼은 깔끔한 분이었어요. 다행히 저는 어릴 적부터 집안일을 도맡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익숙했어요. 방은 다용도실 옆에 있는 아주 작은 공간이었어요. 겨우 한 사람이 누울 수 있는 크기였지만 제 체구가 작아서 그런지 두 다리를 펴고 잘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그렇게 5년이 흘렀어요. 저는 말 그대로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며 청춘을 보냈어요. 어떤 날은 기침 한 번 못하고 어떤 날은 서러워 눈물 한 방울 훔치지 못한 채 부엌 바닥을 걸레로 닦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그렇게 벌어들인 돈은 모두 집으로 보냈어요. 엄마, 이번 달도 보냈어요. 동생들 뭐 필요한 거 있다고 하면 엄마가 좀 챙겨주고 엄마도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그래. 그래, 돈 잘 받았다. 너도 거기서 고생이 많지. 그래도 잘 버텨봐라. 그래, 나 하나 서울에서 고생하면 내 동생들은 나처럼 안 살아도 되겠지. 그 생각 하나로 견뎠어요. 돈은 언제나 부족했고 몸은 늘 피곤했지만 그래도 저는 견딜 수 있었어요. 누구보다 빨리 철이 들었고 누구보다 빨리 어른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묵묵히 식모살이를 하고 있던 어느 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서 손에 물 묻히고 마당까지 쓸고 방 구석구석 먼지를 털고 있었죠. 그렇게 일을 마치고 잠깐 숨을 돌리고 있는데 사모님이 부드러운 표정으로 제게 말을 거셨어요. 너는 말이야, 성격도 온순하고 손도 야무지고 눈치도 빠르고 내가 너 보면서 늘 감탄을 해. 집안일 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말없이 일 잘하는 아이는 처음이야.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가정 환경만 좀 괜찮았으면 우리 집 며느리로 삼고 싶을 정도긴 한데 아이고 아깝다 아까워. 가슴이 철렁했어요. 한순간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사모님은 제 표정을 힐끔 보더니 이내 말끝을 흐리지 않고 이어가셨어요. 네 엄마도 참 억척스럽지? 뭐 그럴 수밖에 없긴 하지. 혼자서 자식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니. 나도 이해해. 근데 솔직히 그런 배경이면
아무리 네가 야무져도 시집 보내기엔 좀 그렇잖아. 저도 잘 알아요, 사모님. 그리고 저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요. 순간 마음 한쪽이 싸해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노력과 인내는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로 뿌리째 뽑혀 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도 사모님은 마치 오래 고민했던 것처럼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아는 집이 있어. 아들이 좀 개짜 같긴 한데 성격이 특이하달까? 근데 나쁜 놈은 아니야. 그냥 좀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해야 하나? 저 혹시 지금 선자리 제안하시는 건가요? 그래, 내가 너를 아까워서 그래. 그 집 돈은 좀 있어. 물론 아들놈이 좀 헤쳐먹긴 했지. 그래도 너 결혼하고 나면 거기서 뭐 빌붙고 살 정도는 될 거야. 그 생활은 편할 거야. 그 말에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렇다고 정색하고 거절하는 것도 모양새가 그렇고, 게다가 저에게는 고용인인 분이나 다름없는데 거절을 할 수 없었죠. 알겠다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은 어딘가 찝찝하고 껄끄러웠어요. 그래도 사모님이 저를 걱정해서 해준 말이라고 생각하려 애썼죠. 그런데 그 소식이 엄마에게 전해졌을 때 정말 예상은 했지만 막상 그 반응을 들으니 마음이 또 한 번 복잡해졌어요. 뭐라고? 그 집이 돈이 있다며? 너 진짜 잘 된 거야. 예, 이게 꿈이야, 생시야. 네가 우리 식구 살렸다, 네가. 엄마는 전화기 너머에서 숨이 넘어갈 듯 흥분을 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걱정도 염려도 없었죠. 오직 돈이 전부였어요. 결혼하면 그 집에서 매달 생활비 좀 보내줄 수 있다더냐? 결혼하면 너한테 뭐 집도 해줄까? 네 동생들 등록금도 아니 나중에 그쪽 사업 도와주면 사례금도 있겠지? 그 순간 저는 또다시 하나의 물건이 된 기분이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서글픔이 치밀었죠. 엄마는 지금 내가 잘 사는 걸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팔려가는 걸 기다렸던 거야. 그 마음이 확 와닿더라고요. 사실 이런 반응은 예상했었어요. 늘 그런 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현실로 마주하니 그 씁쓸함은 상상 이상이었죠.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데. 그런데 왜 나는 또 고개를 끄덕이고 있지? 그런 생각이 고개를 빼꼼 내밀었지만 저는 참아야 했어요. 괜찮아. 동생들 위해서야. 내 가족을 위해서야. 내가 참고 살면 돼. 늘 그랬잖아.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결국 선자리 날짜를 잡게 되었어요. 팔려간다는 기분은 지울 수 없었지만요. 그렇게 제 의지와 상관없는 선자리가 만들어지고 저는 잔뜩 긴장을 한 채로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막상 남편의 가족을 처음 만났을 때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어색하고 긴장되기도 했지만 또 어딘가는 기대도 있었죠. 식탁에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찻잔을 들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덥석 잡으셨어요. 손끝을 따뜻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손이 굽다. 그리고 말도 조곤조곤하고 집안일도 어지간히 잘할 것 같네. 그래, 우리 아들도 너한테 잘해줘야지. 내조 잘해주라. 알았지? 그 순간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예의고 그렇게 해야만 괜찮은 며느리로 보일 테니까요. 사실 제가 가진 게 뭐가 있었겠어요. 학벌도 없고 직장도 없고 친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그런 저를 두고 시댁에서는 해준다는 게 많았어요.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굳힌 뒤 시댁에서는 우리 집에 지참금 명목으로 꽤 큰 돈을 보내왔어요. 엄마는 그 돈을 손에 쥐고는 엉엉 울었죠. 아이고, 이 돈이면 그래. 이 돈이면 네 동생들도 살 수 있어. 잘 키운 딸 하나가 이렇게 큰일을 해내는구나. 엄마, 나 잘 살게요. 다시는 친정을 생각하지 마라. 네 인생은 이제 시댁이다. 거기서 정처럼 살아야 돼. 시댁에 고개 들 생각도 말고 말도 앞서서 하지 말고. 그 말이 어찌나 무겁게 들리던지요.
마치 제 인생이 거래된 것 같았어요. 어릴 적 시장에서 상추를 팔며 사람들 눈치 보던 제가 이번에는 제 스스로를 팔게 된 느낌이었죠. 시댁의 그 큰 돈 앞에서 저는 약자의 자리를 굳혀야 했어요. 앞으로는 큰 소리 한 번 낼 수도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마음을 짓눌렀어요. 남편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면 어쩌지? 혹시라도 나를 창피해하면 어쩌나? 그런 불안 속에서 첫날 밤을 맞았는데 남편이 제 얼굴을 한참 쳐다보더니 툭 말을 던지더라고요. 그래도 생긴 건 반반하네. 못생기진 않았어. 그 말이 칭찬인지 조롱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생 못생겼다는 말만 들으며 살았는데 이 말이 왜 이렇게 낯설고 이상하게 들리지? 싶었죠. 엄마는 늘 저에게 얼굴이 더 예뻤으면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갈 수 있을 텐데 하고 푸념을 늘어놨었으니까요. 결혼 후 제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더 넓은 집, 더 많은 식구, 더 많은 할 일뿐이었죠. 이른 새벽이면 먼저 일어나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아침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나르고 찌개 간을 맞춰야 했죠. 남편이 일어나면 얼른 세수를 시키고 다려놓은 옷을 건네야 하죠. 그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땐 말없이 서서 물컵을 채워야 했고요. 아침을 치우자마자 시어머니의 점심상 지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점심은 된장찌개 말고 청국장 끓여. 내 입맛엔 청국장이 낫더라. 네, 어머님. 제가 점심은 더 정성 들여서 준비할게요. 점심을 준비하면서도 청소기를 돌려야 하고 먼지를 닦고 거실 유리창도 매일같이 닦아야 했어요.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다 보면 저녁 무렵엔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였죠.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나면 겨우 제 방에 들어와 숨을 돌릴 수 있었지만 쉴 수 있다는 말은 말뿐이었어요. 남편은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거든요. 문소리가 나고 현관에 그의 그림자가 비치면 시어머니는 꼭 이 말을 하셨어요. 예, 꿀물 좀 타와라. 우리 아들 오늘 회사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니? 저는 말없이 부엌으로 가서 꿀물을 타오르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이렇게 술을 매일 마시는데 아이는 어떻게 가지라는 거지? 밤이면 남편은 쓰러지듯 잠들고 저는 그 옆에서 조용히 숨죽인 채 누워 있었어요. 억지로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이 들진 않았어요. 날이 갈수록 시댁의 시선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아니, 애는 언제 가질 거니? 혹시 넌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니? 그런 말들이 제 숨통을 조여왔어요. 그 누구도 제 몸과 마음이 지쳐 있다는 사실은 알아주지 않았어요. 오직 며느리라는 이름으로만 저를 보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결혼 후에도 여전히 누구의 딸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저 일하는 사람처럼 살고 있었어요. 이름은 바뀌었지만 제 삶의 본질은 변한 것이 없었죠.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사업 이야기만 늘어났어요. 현실보다는 이상을 쫓는 사람 같았죠. 나도 사업만 잘 되면 당신 고생 안 시킨다니까. 내 인생 회사원이랑은 안 맞아. 나는 사장이 체질이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처음엔 그냥 남자들 다 그런 줄 알았죠. 알고 보니까 남편은 이미 사업을 3번이나 말아먹은 사람이었어요. 웃긴 건 그 자금이 전부 시댁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었죠. 시아버지의 은퇴 자금, 시어머니가 모아둔 적금, 친척한테 빌린 돈까지 몽땅 그 사람 손을 거쳐 증발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시댁에선 더는 안 된다고 제발 정신 차리고 직장 다니라고 등을 떠밀어 억지로 회사에 다니고 있던 거였어요. 그걸 뒤늦게 알고 나니까 뭐랄까 허탈했죠. 당신 처가에 돈 꼬박꼬박 보내잖아. 나도 그만큼은 받아야지. 우리 집에 살살 말을 해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해봐. 왜 그런 말 한마디 못해? 저도 눈칫밥 먹고 살고 있는데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그 정도도 못해? 당신 지금 어디 편이야? 나는 남편이잖아. 그 말을 들은 저는 정말 정신이 아득했어요.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하루하루가 힘든 마당에 남편까지 돈 이야기를 쏟아내니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죠.
그리고 그 돈이라는 것도 몇십만 원짜리 생계비가 아니라 사업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수천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였으니까요. 사업? 아이고, 그 돈 이제 못 준다. 다 말아먹고 뭐 또 하겠다는 거냐?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다른 방식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제 손을 꼭 잡더니만 아이를 가지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가족 계획 차원의 말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곧 본심이 드러났죠. 애 생기면 엄마도 마음 바뀔 거예요. 손주 보면 정신 차리겠지. 사업도 그렇고 우리 살림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이 사람은 아이를 진심으로 원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돈을 끌어오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구나. 그 생각과 동시에 정말 저희 엄마가 떠올랐어요. 어릴 적 엄마는 항상 저를 앞세워 무언가를 하려고 했어요. 우리 딸 야무지지요? 이래봬도 열심히 일한답니다. 라며 사람들에게 돌려 말을 하고 있었죠. 그때마다 저는 내가 사람인가 도구인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남편 역시 저와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사업의 도구로 보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서러움이 밀려왔고 도망치고 싶다는 마음까지 들었지만 결국 저는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제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무슨 눈물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진짜야? 애기 가진 거 맞아? 아이고야, 나도 네 뱃속의 아기가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궁금하구나. 제 산부인과 갈 때 같이 가자. 며칠 뒤 검사를 하러 가는 길에 시어머니도 따라오셨죠. 초음파 검사를 하기 위해 누워있는 제 옆에서 시어머니는 초조하게 손을 비비시더니 의사에게 대뜸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의사는 아직 성별을 알 수 없는 시기라며 웃으며 넘겼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우리 집은 아들이어야 해요. 그래야 대가 끊기지 않지. 그 말에 저는 웃는 척했지만 마음속에선 아주 조용한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 집에서 내가 낳아야 할 아이는 아들이어야만 했고 그래야만 가치가 있다는 말이었죠. 그때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내 삶이 또다시 내가 아닌 누군가의 손에 맡겨졌다는 걸요. 이 아이조차도 내 선택이 아니란 걸요. 하지만 아이의 성별이 제 마음대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 뱃속에 있는 생명, 그 아이는 딸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병원 진료실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딸입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하자마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대놓고 얼굴을 찌푸리셨어요. 잘못 본 거 아니유? 딸이야? 아이고, 이게 무슨 재수없는 일이래. 쓸모도 없는데. 남편의 반응도 뭐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에휴, 아들이었으면 엄마가 단박에 사업자금 줬을 텐데 딸이라니. 에이, 진짜 망했다. 저는 원해서 아이를 가진 것도 아니었는데 성별 하나로 이런 반응들이 사방팔방에서 쏟아지니 진심으로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다잡고 태교도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이 아이에겐 저밖에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10달 동안 제 뱃속에서 소중하게 품은 아이는 그렇게 세상에 나왔고 저는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 숨이 막힐 만큼 벅차올랐어요. 작고 고운 얼굴, 눈매며 입매며 저를 꼭 빼닮은 딸이었어요. 딸은 정말 영특한 아이였어요. 기어다니는 속도도 빠르고 말도 일찍 트였고 무엇보다 남의 말을 잘 알아들었죠. 조금씩 자라면서 우리 딸은 책을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엄마, 나 이 책 다 읽었어. 다른 책도 읽고 싶어. 아직 또래 아이들이 그림책을 보는 나이에 글밥이 가득한 책을 뚝딱 읽고 줄거리까지 정확히 말해주는 걸 보면서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글씨를 반듯하게 잘 써서 선생님께 칭찬을 많이 받았고 글짓기 대회에서도 상을 타왔어요. 그 밝고 반짝이는 눈을 볼 때마다 저는 아이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제서야 시어머니도 조금은 달라진 말투로 남편에게 말하셨어요.
그래도 애가 똑똑하긴 하네. 공부 잘하면 뭐 투자를 해볼 만도 하지. 이번에는 제대로 해봐. 애 공부도 시켜야 하지 않니? 그동안 시어머니는 늘 딸을 낳아 망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셨지만 손녀가 전교 1등을 하고 상을 받아오자 태도가 달라졌죠. 남편은 그날 밤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어요. 봐, 결국 돈 주셨잖아. 나만 믿어. 이번엔 진짜 다르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굴던 남편을 보며 저는 반쯤은 포기한 상태였지만 한편으론 그래, 아이도 크고 있고 혹시나 진짜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아주 작게나마 생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역시나였죠. 남편은 요식업에 뛰어들겠다며 가게부터 계약하고 인테리어에 돈을 쏟아붓고 메뉴판이며 광고까지 전부 큰 돈을 들여서 준비했어요. 무조건 크게 하는 게 이득이라고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정작 장사가 시작되자 하루에도 수차례 가게 문을 닫고 친구들을 불러 술을 마시고 돈은 벌기보다 쓰는데 더 열심이었어요. 하루하루 불안해졌어요. 그 사이 우리 딸은 중학생이 되었고 여전히 성실하고 똑똑했어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수학 경시대회에서도 상을 받아왔어요. 그런 딸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지만 남편은 정작 딸에게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수상 소식을 전해도 그래? 잘했네. 하고 말끝을 흐르기 일쑤였고 오히려 밖으로 나돌며 더더욱 돈을 흥청망청 쓰기 바빴죠. 시어머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저를 탓했어요. 내조를 그렇게 해서야 남편이 제정신으로 살겠니? 네가 좀 더 챙기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했어야지. 제가 사업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어서요. 지금이라도 공부해서 내조를 좀 해볼게요. 아이고 됐다. 공부도 못한 게 뭘 알겠니? 차라리 아들을 낳았으면 손주에게 몰빵이라도 할 텐데. 어이구 딸을 낳아서 망했지. 망했어.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어요. 딸이라는 이유 하나로 여전히 존재조차 부정당하는 아이. 그 아이를 품고 낳고 키워온 저는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그 말을 듣고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정작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지만 저희 아이의 활기찬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아이만은 내가 지켜야겠다고요. 하지만 그 결심도 어느 순간부터는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바깥으로 나돌기만 하던 남편이 결국 다른 여자에게 눈이 돌아간 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었어요. 어느 날부턴가 남편은 옷에 낯선 향수 냄새를 잔뜩 묻혀오기 시작했어요. 화장품 냄새에 달달하고 진한 향수에 어쩐지 모르게 머리카락까지 긴 게 붙어 있을 때도 있었죠. 더 어이없는 건 그걸 숨길 생각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저랑 같은 방 안에 있으면서도 태연하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내일은 어디 갈까? 우리 이쁜이 가방 하나 사줄까? 그 뻔뻔스러운 말투를 들으면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침대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아 이게 현실인가 싶어 멍하니 듣고만 있었죠. 남편은 제 눈치를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고 저는 참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지금 16이에요. 사춘기라서 예민하기도 하고요. 제발 아이 앞에서는 조금만 조심해 주세요. 뭘 조심해. 내가 바람 피우는 거 당신한테 들키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 당신이야말로 내 덕에 여태 덕 본 게 얼만데. 나보고 조심하라고? 너한테 그런 요구나 들을 사람이냐 내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바람 피우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아이 앞에서는 조심 좀 해달라고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싶더라고요. 그러고도 남편은 이 꼴을 안 보고 살아야겠다며 핑계를 대고 집을 나갔어요. 뻔했죠.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사업 때문에 오피스텔 하나 구해야겠어. 일하는데 집중 좀 해야겠어. 그 말이 결국 핑계였다는 건 금방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은 오피스텔에 상간녀와 함께 들어가 살기 시작했어요. 집엔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들어오지 않았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니 저는 결국 뒷조사를 하게 됐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의 생활을 파고들었고 마침내 그 오피스텔 주소를 알아냈죠. 그리고 어느 날 아이가 학교에 간 사이 몰래 그곳을 찾아갔어요. 이 사람을 다시 데리고 와야겠다는 마음보다 사실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 말았어요. 상간녀는 베네 저고리를 손에 들고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아기 장난감이 널려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죠. 여기까지 찾아오실 줄은 몰랐네요. 보이죠? 저 아이 우리 아이예요. 무려 아들이라고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도 바라던 아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한동안 저는 멍하게 서 있었고 그 장면은 제 기억 속에 깊게 새겨졌어요. 결국 이 일은 시어머니 귀에도 들어갔고 예상대로 그녀는 저를 부르더니 말했어요. 짐 싸서 나가. 이제 네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니. 너도 받을 만큼 받았고 나도 아들 손주가 생겼는데 이제 그 아이에게 집중하는 편이 좋지 않겠니? 하지만 저는 버텼어요. 쉽게 나올 수 없었어요. 우리 딸이 아직 20살도 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지원 없이 나가게 된다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불안했어요. 딸이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참자. 딱 거기까지만 참아보자. 저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고 그 말 그대로 버텨냈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 딸이 20살이 되었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학교 앞에서 딸과 함께 입학식을 마치고 돌아온 날 시어머니와 남편은 마주 앉아 말했어요. 이제 됐지? 너도 버틸 만큼 버텼잖아. 이제는 좀 정리하고 나가줘라. 그 사이 상간녀의 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상간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을 하며 조르고 있었대요. 호적에 이름을 좀 올려달라고요. 상간녀에게 눈이 돌아있는 남편은 저와 딸은 눈에 보이지도 않았던 거겠죠. 오죽하면 우리 딸이 더러운 꼴 그만 보고 나가자고 우리 둘이 살자고 말을 하더라고요. 다 털어버리자고요. 제가 딸을 위해 버티는 그 시간 동안 우리 딸이 어떤 상처를 받고 있는지 그건 보지 못했던 겁니다. 딸의 말에 저는 그제야 결심하게 되었어요. 긴 시간 동안 쌓였던 미련과 분노를 하나씩 정리하고 위자료를 받아들고는 그렇게 이혼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뒤로 남편은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나 우리 딸에게 연락을 해오지 않았어요. 전화 한 통, 메시지 하나조차 없이 그렇게 완전히 끊긴 사람이 되어버렸죠. 바르게 자란 우리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노력한 끝에 전문직을 갖게 되었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반듯하게 자리를 잡았고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심장이 벅차오르곤 했죠. 그렇게 되기까지 저는 받은 위자료를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탈탈 털어 딸의 공부를 지원했어요. 단칸방에 살면서도 냉장고에 반찬이라곤 김치밖에 없어도 오직 아이 뒷바라지를 위해 버티고 또 버텼죠. 작은 연립주택의 쓸쓸한 골목길에 겨우 들어선 집이었지만 저는 그 좁은 공간 안에서 꿈을 키웠어요. 우리 딸의 미래라는 꿈을요. 친정에서는 제가 이혼당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날이 선 반응을 보였어요. 결국 네가 남편 하나 못 잡은 거잖아. 아유 얼마나 목석 같았으면 바람을 피웠겠냐. 이런 걸 여자라고. 그냥 허구한 날 시댁 눈치만 보고 살다가 차인 거지 뭐. 그 말들은 칼처럼 가슴을 후벼 팠어요. 저는 조용히 짐을 챙겨 나왔고 그 길로 친정과는 인연을 끊었어요. 성인이 된 딸은 알바도 하고 장학금도 받으면서 스스로 벌어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엄마가 어떻게든 뒷바라지 할게. 너는 공부에만 집중해. 정말? 엄마, 나 공부만 해도 돼? 엄마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엄마가 달리 엄마겠니? 우리 딸을 위해서는 온몸이 부서져도 괜찮아. 시장 좌판에 앉아 시들시들한 채소를 팔며 살아온 제가 못할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어요. 청소일, 음식점 설거지, 마트 야간 진열까지 손가락이 다 닳도록 일했죠. 잠을 줄여가며 버틴 결과 우리 딸은 결국 정말 멋지게 자라줬어요.
그리고 어느 날 조심스럽게 한 남자를 데려왔어요. 저는 딸 아이가 연애를 하고 있는 것도 몰랐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저에게 데리고 왔을 때 깜짝 놀랐었죠. 공부밖에 모르고 재미없게 책만 파던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커서 연애까지 하고 결혼까지 약속을 한 사람이 생겼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사위 될 사람은 딸과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였고 말과 행동이 반듯한 사람이었어요. 딸이 그 사람 옆에 서 있을 때 표정이 무척 따뜻해 보였죠. 우리 딸이 천생연분의 임자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아이, 그래. 엄마는 너만 행복하면 돼. 축하해, 우리 딸. 겉으론 웃었지만 속은 타들어갔어요. 내가 무식하고 가진 게 없는 걸 저 집안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우리 딸이 욕먹진 않을까? 우리 딸 얼굴에 먹칠을 할까 긴장이 됐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딸에게 번듯한 집이라도 해주고 싶었어요. 정말 그 마음 하나로 용기를 냈죠. 그동안 내 연락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답장을 주지 않았던 그 사람, 15년 전에 남편을 찾아갔어요. 만난 자리에서 남편의 얼굴은 여전히 날카롭고 표독스러웠어요. 그 옆에는 상간녀가 꼭 붙어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상간녀는 눈을 치켜뜨며 기선 제압을 하려 하더라고요. 뭘 또 가져가려고 온 거예요? 15년이나 지났잖아요. 아직도 울 남편한테 미련이 남기라도 했어요? 내가 키운 우리 딸도 당신 딸이에요. 당신 피를 이어받은 아이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좋은 집안에 시집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비라도 하나 해주세요. 당신 사업 잘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업 미천 우리 딸이 똑똑해서 받아온 거고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옆에 내가. 우리 엄마가 자식 새끼 잘 되라고 준 돈으로 사업한 거지. 그리고 뭐 딸? 아, 나는 그런 애 키운 기억이 없는데 내 가족은 여기 있잖아. 지금 우리 아들 하나 키우는데도 돈 빠듯한 건 몰라요? 여유 없는 거 뻔히 알면서 뭘 더 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터질 뻔했지만 저는 참았어요. 상간녀의 아들이 개망난이라는 소문을 들었던 것도 이때 즈음이었죠.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 아이가 사고를 칠 때마다 남편의 이름이 기사에 같이 언급됐거든요. 주식 횡령, 뺑소니 의혹, 명품점 난동,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집 아들이라고 늘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귀에도 소문이 자연스레 들어오게 된 거죠. 그 아이 사고 수습하는데 돈 쓴 것보다 우리 딸 결혼하는데 보태준 게 낫지 않겠어요? 우리 딸은 당신 얼굴에 먹칠 안 해요. 자랑스러운 아이라고요. 내가 왜 지금 와서 걔한테 뭘 해줘야 하는데. 지난 일 다 끝났잖아. 이혼하고 당신이 알아서 키우겠다고 했으면 시집도 알아서 보내는 거지. 그래요. 나는 돈 한 푼 주는 게 아까워. 싫어. 내 딸은 당신보다, 그리고 당신 옆에 있는 그 여자보다 훨씬 더 자랑스러운 사람이라고.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도 나는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그년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가? 대체 어떤 집안인데? 법조계 집안이에요. 내 사위도 변호사고. 제 말에 깔깔거리면서 그년이 잘 되어봐야 그 나물에 그 밥이지 않겠냐고 비웃음을 걸던 인간이 그 말을 들은 순간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상간녀까지도 순간 입을 딱 다물어 버리는데 저도 이만하면 제 자존심 부릴 거 다 부렸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인간들의 일그러지는 얼굴을 보면서 속으론 아주 조금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며 피식 웃던 그가 갑자기 자세를 고쳐 앉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야, 와, 진짜 변호사 사위야? 야, 이거 완전 대박인데. 우리 아들놈이 요즘 사고를 얼마나 치고 다니는지 그런 집안이랑 연줄 좀 생기면 좀 덜 걱정할 수 있겠네. 이게 다 딸내미 덕이지 뭐. 그 순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정작 우리 딸이 어릴 적 단 한 번도 제대로 편 들어주지 않았던 인간이 딸이 커서 잘 되니까 비열하게 웃으며 덕 좀 보겠다고 신나하는 꼴을 보니 정말 이가 갈렸어요.
딸이 아프다고 병원 데려가 달라 할 때 못 들은 척하던 사람, 딸이 상을 받아왔을 때 바빠서 바깥에 나돌기 바빴던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덕 좀 보자는 말이나 하고 있으니 참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저는 참고 또 참았어요. 괜한 말 했다가 딸 결혼식에 찬물 끼얹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그렇게 신나서 말했어요. 아이 그래 내가 집 사는 거 진작에 알아보지. 결혼식 전까지 도와줄 일 있으면 꼭 말해. 나도 뭐 사람인데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 돈은 내가 따로 마련해 둘 테니까 곧 연락 줄게. 그 말을 들으며 순간 믿고 싶어졌어요. 그래도 친아버지인데 이젠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역시 믿을 놈을 믿었어야 했죠.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남편에게서 연락 한 통 없었어요. 혹시 일이 바빠서 그런가 하고 넘겨보려 했지만 결혼식 당일까지도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오히려 딸이 저를 말렸어요. 그 사람한테 연락을 했었다고? 엄마, 난 애초에 그 사람한테 돈 받고 싶지도 않았어. 엄마가 나 키운 거 나 다 알아. 그리고 시부모님, 우리 집안 사정 다 아셔. 걱정 마. 실제로 사돈댁에서는 저를 진심으로 이해해줬어요. 우리 딸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다고, 혼자 열심히 딸의 뒷바라지를 했던 시절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요. 변호사인 애들끼리 자기 앞가림 하나 못하겠냐고 저보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었는데 그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요.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변호사 아들 장가 보내는데 당연히 사돈댁에 대한 편견이나 형편 같은 것을 따지고 들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다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죠. 사돈은 오히려 저에게 대단하다며 우리 딸이 바르게 자랄 수 있었던 것 역시 제 덕분이라고 저를 올려쳐 주었어요. 그때서야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지금처럼 서로 배려하고 따뜻한 말 해주는 사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죠. 결혼식 날 저는 정성껏 마련한 연분홍빛 한복을 입었어요. 긴장을 풀며 입구에서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중학교 동창들이 찾아왔어요. 귀한 우리 딸이랑 같이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해서 저는 신부 대기실에 친구들을 끌고 가 사진을 몇 장 찍은 뒤 다시 로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면서 움찔하는 사돈댁 어르신들의 표정이 어딘가 이상하더라고요. 사돈,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셔서요. 아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지금 빨리 식장 안에 혼주석에 한번 가보세요. 무슨 일이 생겼길래 저러나 싶어서 의아한 마음으로 식장 안으로 들어갔고 그 순간 제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어요. 꽃분홍색 한복을 입은 상간녀와 그 옆에 뻔뻔하게 정장을 갖춰 입고 앉아있는 전남편, 그 둘이 혼주석에 떡하니 앉아 있었어요. 전남편은 태연하게 팔짱을 낀 채 앞을 보고 있었고 상간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입장하는 손님들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온몸이 굳어버린 채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기만 했어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딸 결혼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요? 눈앞이 핑 돌았고 이대로 이 결혼식장을 난장판으로 만들 수도 없다는 생각에 두 손을 꼭 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건 지금 분노해서 해결할 일이 아니야. 냉정해지자. 반드시 제대로 갚아주자. 몇 번이나 그렇게 다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들 앞으로 가서 최대한 소란스럽지 않게 말을 했어요. 입술을 꽉 깨문 차에 식장으로 들어선 저는 혼주석에 떡하니 앉아있는 전 남편과 상간녀를 향해 외쳤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미친 거 아니냐고요. 혼주석에 왜 앉아 있어요? 딸내미 시집 보내는데 애비 손을 잡고 입장을 해야지. 웨딩드레스 입고 혼자 걷게 할 거야.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사위 손 잡고 들어가면 돼. 누가 너 같은 놈 손을 잡고 들어가고 싶겠어? 이 결혼식장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지금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꺼져. 제가 발끝까지 참고 참은 목소리로 쏘아붙이자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면서도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조차 안 했어요. 그때 저는 혼주석에 나란히 앉은 두 인간을 보며 다시 말했죠. 일어나라고. 소란 일으키고 싶지 않으니까 제발. 우리 딸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는데 신부 쪽 혼주가 둘이라는 게 말이 돼? 쪽팔리니까 나가라고. 그래도 부부가 함께 있는 게 낫죠. 그쪽이 나가는 게 어때요? 그 말에 저는 두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앞이 하얘졌어요. 울컥하는 마음에 가슴이 조여오는 걸 느끼며 입을 꾹 다물었죠. 그때 마침 식장 안내 멘트가 나왔어요. 곧 결혼식이 시작되오니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 시작하기 전이라 혼주분이 두 분인 건 혼란을 줄 수 있어서요. 일단 한 줄 뒤에 앉아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서러움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저는 끝까지 참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딸의 날인데 내가 이걸 망칠 수는 없다는 생각만 있었죠. 억울했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뒷줄에 앉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버진로드 쪽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남편 놈이 신부 입장 순서를 기다리며 이미 버진로드 위에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본 우리 사위는 식장 한가운데 서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양손을 비비고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신부 대기실에서 우리 딸이 등장했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은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웠지만 눈썹 사이가 잔뜩 찌푸려져 있었어요. 그 아이는 입구에 서 있다가 앞에 버티고 있는 아버지를 보자 씩씩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회자가 신랑 입장을 외치자마자 딸이 먼저 버진로드로 성큼성큼 걸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장내가 술렁였어요.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고 사진을 찍던 사람들 손이 멈췄어요. 우리 딸이 버진로드를 지나 혼주석까지 걸어가더니 상간녀의 뺨을 그대로 냅다 후려쳤어요. 짝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순간적으로 식장은 완전한 아수라장이 됐죠. 상간녀는 뺨을 감싸쥐며 벌떡 일어나 외쳤어요. 너 지금 내 뺨을 때렸니? 어디서 감히 내 얼굴에 손을 대? 미쳤어? 그러면서 딸에게 손을 올리려고 팔을 치켜들었고 그 순간 사위가 번개처럼 달려와 그 팔을 붙잡았지요. 지금 누구한테 손을 올립니까? 얘? 미친 게 누군데? 엄마, 왜 거기 앉아 있어? 당장 이 자리로 튀어와야지. 엄마가 뭘 죄 지은 게 있다고 자리를 양보해. 이 뻔뻔하고 파렴치한 인간들에게 똥물이라도 퍼부었어야지. 야, 너 이 발 안 나? 아유, 내 팔 부러지겠네. 우리 남편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내 팔을 잡아. 너 당장 나? 그래봐야 문제만 잔뜩 일으키는 중소기업 운영 중인 사람들 아닙니까? 감히 변호사인 우리 와이프 얼굴에 손을 대려고요? 법적 처벌이라도 받고 싶으세요? 누가 가족한테 처벌이니 뭐니 그런 말을 해. 가족끼리 그럴 수 있지 않나? 미치겠네 진짜. 누가 가족이야? 우리 엄마 무시하고 짓밟고 나한테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것도 없으면서 어디서 가족이라는 말을 붙이고 지랄이야. 뭐? 지랄? 너는 변호사라는 게 지혜비한테 지랄이라는 말을 써? 아주 이런 것들이 변호사 일을 하고 있다니. 인간 같지 않은 놈한테 그런 말도 못해? 우리 버려놓고 짐승같이 굴었던 인간이 이제 와서 뭐가 어째? 내가 하도 당신네들 뒤가 수상해서 하나하나 알아봤지. 아들이라는 놈은 사고만 치고 양아치 짓 하고 다니느라 바쁘더만. 당신네 사업장은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아? 이게 어디서 말끝마다 지혜비한테 당신 거리에 싸가지 없게. 변호사 사무실마다 찾아다녔다며. 근데 아무도 수임 안 하겠다고 하던데? 왜? 지금 당신네 사업장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잖아. 변호사들도 이건 답이 없다며 손절했다고 하더라. 심지어 후불로 변호사비 주겠다고 했다며. 빚만 잔뜩 쌓이고 소송 줄줄이 터질 것 같으니까 결국 날 이용해 먹으려고 찾아온 거잖아. 너는 감사한 줄 알아? 네가 그럼 누구 머리를 닮았겠어? 내 머리라도 닮았으니까 변호사가 된 거지. 당신 사업고를 보면 머리라는 게 있긴 해. 난 당신 하나도 안 닮았어. 난 우리 엄마 닮았어.
억척스럽고 꿋꿋하고 나 하나 키우느라 잠도 못 자고 살아온 엄마를 닮았다고. 그리고 당신은 이혼 당시에 내가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친권도 포기했잖아. 그랬던 사람이 이제 와서 아빠 대접받겠다고? 웃기지 마. 당장 꺼져. 사람들 타보는 앞에서 쪽팔린 줄도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해. 아무리 그래도 혈육을 버리는 게 어디냐. 이거는 인륜을 거스르는 일이야. 저기요. 우리 장모님 자리 빼앗지 마시고 지금 당장 나가주시라고요. 그리고 당신들 뻔뻔하게도 여기 왜 와 계신 겁니까? 갑질에 음식 재사용, 가맹점주 상대로 돈 뜯어낸 거 다 확인했다고요. 뭐야? 그거는 라이벌 회사에서 일부러 우리 회사 망하게 하려고 거짓말한 거야. 이미 증거들이 차고 넘치던데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그 소송들 무료 변호라도 맡을 생각이에요. 나락으로 가시는 길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미 그쪽들 사업 관련 횡령 내역 그리고 탈세 정황 전부 세무조사에 의뢰해놨습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보신 그 아드님은 불법 도박 자금으로 회사 돈 유용한 건 형사 입건까지 완료됐어요. 그 말에 전 남편과 상간녀는 얼굴이 허옇해지려고 이내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제서야 전 남편이 무릎을 꿇듯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래. 내가 너네 도움 좀 받으려고 왔다. 하나같이 변호사들이 직업의식이 없는 건지 질 것 같은 소송은 안 맞는 건지 내가 너희한테 지원 좀 해주겠다니까. 집도 해주고 돈도 해줄게. 그러니까 가족이라 생각하고 좀 서로 돕고 살고 그러면 어떠냐. 내가 오죽하면 우리 딸 결혼식까지 찾아와서 애비 노릇 하겠다고 하겠어? 이딴 애비 없는 게 낫거든요. 내가 언제 아빠 노릇 해달라고 했어?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고 난리야 부정타게. 내 딸 앞에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가족? 애비 노릇? 바라지도 말고 당장 꺼지라고. 저는 끝까지 뻔뻔한 얼굴로 버티고 있던 전 남편에게 망설임 없이 주먹을 날렸어요. 그 순간 전 남편은 뒤로 넘어질 듯 휘청겼고 상간녀는 저를 놀란 눈으로 보더라고요. 너도 한 대 얻어맞고 싶냐? 하면서 상간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치켜드니까 아이고 하는 괴상한 소리와 함께 남편 등 뒤로 딱 숨어버리대요. 주먹으로 얼굴을 맞은 게 충격적이었던 건지 벌겋게 부은 뺨을 만지며 전 남편은 쪽팔린 듯 고개를 팍 숙였습니다. 상간녀 역시 더 이상 여기서 얻어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전 남편의 팔을 붙잡고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 모두 뒷공문이 빠지게 도망을 치는데 그 꼴이 얼마나 거짓꼴이던지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하지만 장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자 저는 사돈들께 너무 송구한 마음에 연신 허리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돈 어르신들께서 저를 붙잡으시더니 박장대소를 하시며 웃으시는 거예요. 아니 사돈 너무너무 속 시원하게 잘하셨지요. 저런 인간들은 식장이 아니라 경찰서로 직행했어야 했어요. 오늘 결혼식 평생 잊히지 않을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하객들도 다들 입이 벌어져라 뭐라 말을 못하더만요. 그 말에 저도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웃음이 먼저 새어나왔어요. 그날 우리 딸은 누구보다 우아하고 단단한 모습으로 입장했고 식장은 뜨거운 박수 속에서 다시 질서를 되찾았죠.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우리 딸과 사위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딸은 상간녀의 아들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사기 혐의로 형사고발을 했고 사위는 전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장을 상대로 횡령, 조세포탈, 가맹점 협박 등 여러 혐의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죠. 전 남편은 사위가 확보한 증거 자료 덕분에 대부분 혐의가 입증되었고 결국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어요. 현재는 수도권 근처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데 내부에서 교도소 기업 교육반에 배정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고압적인 태도로 교정교사들과 마찰이 잦아 작업 반장직에서도 쫓겨났다고 해요.
상간녀는 탈세 및 배임 공범으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사회봉사 180시간 명령까지 추가됐어요. 지금은 지역 복지관 청소일로 봉사활동 중인데 주민들 사이에서도 그 사람이라며 뒷말이 자자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의 아들은요, 불법 도박 사이트에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고 구속 수사를 받은 끝에 현재 청소년 교화센터에 수감 중이에요. 18살 미만으로 감형을 받긴 했지만 재범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집중 교정 대상자로 분류되었대요. 그렇게 한때 저를 짓밟고 우리 딸을 무시하던 이들은 모두 자기 발로 나락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곳에서 제 값을 치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요, 지금 아주 평범하지만 단단하게 살고 있어요. 작은 텃밭이 있는 집으로 이사해 매일 아침 햇볕을 맞으며 흙을 만져요. 시장에서 상추를 팔던 제가 이제는 우리 딸이 이름이 떡하니 적힌 변호사 명패가 걸린 사무실 앞에 가끔 차를 세우고 차 한 잔을 건네곤 하죠. 딸은 여전히 변호사로서 바쁘게 살고 있고 사위는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명절이면 사돈댁에서 저를 먼저 챙겨주시고 저 역시 저를 살펴주시는 사돈댁을 위해 텃밭에서 난 채소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모진 세월이었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나는 끝내 부서지지 않았고 내 딸도 마침내 웃게 되었구나. 그거면 된 거죠, 정말로. 저는 지금 너무나도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